고금리와 더불어서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해석이 각각 다른데요. 어떤 분들은 지금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기존에 있던 것조차 빠르게 매각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게 정답인지 말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자, 그 이유는 각자 처한 상황과 그 문제를 해결할 역량이 있느냐 없느냐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 부경꾼의 인력사무소라는 컨텐츠를 새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 컨텐츠를 보신 분들은 조금 이해가 되다가도 하고 했던 부분이 나왔을 것 같아요. 영상 길이가 상당하다 보니까 제가 택한 업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빼고 이 업종을 접목하는 듯한 모습을 일부러 노출시켰는데요. 제가 노렸던 거는 여러분들이 그 컨텐츠를 보시면서 이건 될까? 왜 이걸 택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같이 고민하자는 취지였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그래도 공실인 것보다 뭐 하는 게 낫지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정작 중요한 건 뭐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출구 전략이 어떻게 귀결될 수 있느냐, 즉 우리가 원하는 공실상가를 넘어서 부동산 밸류업에 도움이 되느냐, 그 안정성은 얼마나 되느냐, 그 역량이 되느냐,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돼서 그 결과물이 나와야 이게 성공이냐 실패냐로 나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는 여러분들이 해당 컨텐츠에서 다루었던 부동산의 특징을 알고 계셔야 돼요.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걸 투자하고 나서 이 특징을 알아가면 안 되고요. 투자 전부터 부동산의 특징을 알고 투자할 수 있는 사람과 투자하면 안 되는 사람이 나뉘어져야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지식산업센터 내에 있는 상가였어요. 지식산업센터는 공장이에요. 2008년도까지는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불리우던 공장이 몰아있는 집합시설. 예전에는 공단에서만 공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조업을 하면서 생산을 했는데, 이거를 도심지에 친환경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걸 만들었던 거예요. 아파트처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제조업을 다 몰아 넣습니다. 그래서 일부 효율적이고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2008년도에 새로운 법이 생겼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라고 이제 부르겠다는 거예요. 대신에 거기에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지식기반 산업, 통신산업, 그리고 벤처기업까지 모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설들이 몰려있다 보니까 나라에서 조금 더 특혜를 줍니다. 지원시설들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지원시설 중에 상가도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공장시설이에요. 공장시설은 공업지역이나 중공업지역이 있어야 되는데, 지식산업센터란 말을 만들면서 이제는 택지지구의 일부 주거시설, 3종 일반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허가를 내주기 시작한 거예요. 지식산업센터를 여기다 지어도 돼. 왜냐? 크게 괴리감이 없다는 거예요. 주거시설 옆에 있더라도 아파트형 공장인데 건물도 예뻐. 그리고 거기 일하는 사람들도 양복 입고 깔끔하게 다녀. 물론 제조업에서 생산업에 전업하는 분도 계시지만 환경이 바뀌니까 조금 더 쾌적한 생산시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 즉 주거 친화적인 제조업이나 첨단산업시설들은 이쪽에서 영업을 할 수 있게 배려를 해준 게 지식산업센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논리는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공급이 있으면 수요가 따라오기도 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부동산 시장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식산업센터로 80%가량을 제조업이나 아니면 첨단산업, 기업들을 유치를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20%를 상가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 20%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누구죠? 기본적으로는 80%를 구성하고 있는 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나 아니면 운영자가 되겠죠. 그러면 그분들에 맞춰서 상가가 이루어져야 맞겠죠. 예를 든다면 지식산업센터 내에서 잘 될 수 있는 업종은 구내식당. 이거 당연히 잘 돼야겠죠.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대부분 식사는 해결하셔야 되잖아요. 점심밥 해결했어요. 그럼 뭐 하실 거예요? 커피도 마실 수 있겠죠. 커피숍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사무일을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죠? 문구류들 필요하겠죠. A4 용지가 떨어질 때도 있고 볼펜도 필요할 거고, 그러면 그에 따른 사무용품점도 될 수 있을 거예요. 또 어떤 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밥만 먹고 살아요?
일 다 끝났으니까 직장인들끼리 맥주 한잔 할 수도 있겠죠. 치맥이나 회식을 할 수 있는 음식점도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따져보다 보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지식산업센터 내에서만 잘 될 수 있는 업종도 분명히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다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오래된 지식산업센터를 찾아가셔서 그 지식산업센터 내의 상가에선 어떤 업종이 잘 버티고 있는지, 어떤 업종이 성업하고 있는지, 어떤 업종은 들어왔더니 잘 안 되는지 조사만 할 열정만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식산업센터에 있는 상가에 투자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해당 사례의 지식산업센터는 조금 남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주차 대수만 1900대가량이 들어갑니다. 차만 지하에 1900대가 들어가는데 연면적이 8만 평이나 돼요. 건물의 연면적이 8만 평을 1층을 12평, 13평 이렇게 잘게 쪼개서 수백 개로 만들어 놓고 위에 또 공장들도 30평, 뭐 40평 이런 식으로 또 잘게 쪼개서 엄청나게 입주를 많이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건 당연히 경제 논리겠죠.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당시 다른 지식산업센터들이 분양이 너무 잘 된 거예요. 대출 규제도 없지, 세제 혜택도 있지, 지자체에서는 어떻게든 지식산업센터를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온갖 규제를 많이 풀어줬지. 그러니까 이게 수익형 부동산의 꽃으로 포장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분양받으면 당연하게 수익이 따라올 거로 생각하고 분양을 받은 겁니다. 즉,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지식산업센터의 특징을 이해를 하지 못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형 시설에 근린상가가 있으면 위에 뭐가 많으니까 아래다 뭘 해도 되겠지가 아니라 뭘 해서 잘 되면 다른 공실상가가 다 따라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한 사업을 오랫동안 하기가 힘든 겁니다. 왜냐? 들어올 수 있는 업종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요가 늘어나야겠죠? 수요가 늘어나려면 입주율이 100%에 가까워지거나 아니면은 이 지식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만 아래 상가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외부 배우 세대, 1차 상권, 2차 상권, 다른 배우 세대에서 이 지식산업센터를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산업센터가 뭐라고요? 공장이라고요. 공장에 왜 찾아와요? 자, 공장이 혼재된 곳에 찾아와서 여러분들은 쇼핑을 하실 겁니까? 근데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자고요. 이 상황을 극복하는 게 목적이라면 찾아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수요를 본 단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들에 맞춰서 출구 전략을 잡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끌어당길 수 있는 목적 구매형 업종이 굉장히 강력하거나 이 두 개가 되겠죠. 저는 우선 근본적인 문제는 조금 아쉽기는 해요. 시행사도 조금만 더 이런 대형 단지를 만들 때는 조금 더 푸시를 했었으면 어떨까? 무슨 얘기냐? 꽤 노력을 했어요. 외부의 세대를 끌어당기기 위해서 키커렌트 시설을 만들었어요. 대형 롯데시네마 되게 잘 해놨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식산업센터에 이런 대형 영화관이 들어와 있어? 이것도 이렇게 잘 해놨어? 잘 해놨어요. 그리고 락볼링장도 있습니다. 그 두 개를 보면서 시행사에서 노력은 했구나. 그런데 아쉬운 건 뭐냐? 그거를 1층이나 2층이나 3층의 상가들은 비싸게 분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하층으로 내린 거예요. 뭐 지하층으로 내려도 좋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서 본 상권을 이용한다면 좋고 일부는 성공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아쉬운 건 영화를 봤으면 그 다음이 없어요. 그런 시설을 만들었으면 그 시설과 어울리는 뭔가의 MD 구성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의류점만 몰려있는 곳이 있다든가 아니면 공방에 몰려있다든가 아니면 경정공원하고 같이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산책하고 데이트하면서 영화도 보는 그런 코스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조금 아쉬운 건 좀 무리하게 1층 상가들을 너무 잘게 쪼개서 분양 수익의 극대화에 너무 목적을 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현 상태가 그렇다 그래서 1층에 12평 상가와 2층에 21평 상가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포기를 하고 낙담만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도 2년 동안 공실이어서 이자 내죠, 관리비 내죠, 매달 수백만 원씩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출구 전략은 뭐가 있죠? 가장 빠른 방법 있죠. 팔고 나가면 돼요. 남한테 넘기면 됩니다. 폭탄 돌리기 게임 아시죠? 제가 양심적으로는 좀 뭐하더라도 누구한테 그냥 좀 싸게 팔아서 넘기고 저는 빠져나가면 돼요. 그런데 싸게 판다고 현 상황에서 나가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산 가격의 절반가 이하로 손절할 자신은 있으세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그 목표만 있다 그러면 기다리겠는데 막연해지는 거예요.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보다는 손절하는 게 나은 것 같은데 손절하기도 쉽지 않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본상가를 보고 시장 조사하고 제가 내린 출구 전략은 뭐였죠? 1층과 2층 중에 1층은 아직 베일에 쌓여 있지만 2층은 두피 문신샵이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2층의 두피 문신샵은 잘 될까요? 무슨 얘기예요? 조금 전에는 지식산업센터에 있는 수요자들을 상대로 할 수 있는 업종을 택하라고 얘기해 놓고 두피 문신? 이거 뭐야? 안 돼요. 두피 문신샵이 되겠어요? 그런데 안 되는 게 원칙이지만 되게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있다 그러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개인의 역량에 따른 투자 수익 구조, 개인의 역량에 따른 출구 전략의 차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개인의 역량, 자, 제 영상 보고 이런 부동산엔 두피 문신샵 넣어야 되네? 넣을 수 있어요? 만약 넣었다고 쳐볼게요. 잘 될까요? 이 부분이 풀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되는 사항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지? 내 역량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나? 내 역량으로 안 되면 내 주변의 역량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나? 내가 아는 지인이 그 역량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가진 자산, 내가 가진 재산이 이런 역량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인지하시고 여러분들이 현실을 바라볼 수만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안전한 투자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출구 전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출구 전략의 차이가 있겠죠. 임대인은 보다 많은 수익을 얻어야겠죠. 현재 시세 월세가 정해져 있는데 정해져 있는 월세보다 비싸게 받으면 누가 들어올까요? 내 지인이라도 안 들어오죠. 옆에 저렴한 데로 가겠죠. 임대인은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면 이걸 운영할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내가 주변에 싼데 아무 데나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상권이 좋은 데서도 나는 할 수 있는데 좀 외지고 공실이 많은 위에는 다 제조업에 무슨 벤처기업의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두피 문신을 한다? 안 맞을 수 있죠. 이 부분의 접점을 찾는 게 노하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의 형태는 단순하게 월세 계약이 됐을 때는 운영자와 임대인 간의 간격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이 계약 관계가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서로 양보하는 선에서의 계약 형태가 나와야 된다. 그게 바로 예전 영상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위탁 운영 계약이나 수수료 계약 형태가 되겠죠. 이런 사항들이 어떻게 적용하냐에 따라서 이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있다가 아니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어려운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접근법이 달라져야 된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부경꾼의 인력사무소 컨텐츠에서는 바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실행해 나가는 모습을 단계적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신다면 여러분들 투자 생활에 분명히 접목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 또 여러분들만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주변에 공실상가가 많기 때문에 제가 어떤 업종이 잘 된다 그러면 진입장벽이 없어요. 제가 마카롱 가게를 히트 쳤어요. 아, 여기 지식산업센터에 있는 분들은 젊은 여성분들이 많아서 디저트를 좋아해요. 마카롱 샐러드를 너무 잘 드셔. 제 가게가 대박 났어요. 아마 그 주변은 다 마카롱 가게하고 디저트 가게가 들어올 겁니다. 따라서 출구 전략은 진입장벽을 갖춰야 돼요. 이것 또한 노하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진입장벽 노하우가 서야지만 본 부동산이 밸류업 된다는 거예요. 제가 구두로만 설명하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차근차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경꾼의 인력사무소는 바로 지금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 생각이에요. 임대인과 운영하는 분을 연결시켜서 극대화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건데 1탄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사항들 제가 시원하게 풀어드릴 거고요. 또 남은 1층에도 본 취지에 맞는 업종과 출구 전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힌트를 드리자면 제가 2층에 두피 문신샵을 넣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즉 1층과 2층을 개별적으로 쳐다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본 사업은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누가 쉽게 따라할 수 없어서 안전한 사업으로 갈 겁니다. 자, 제 얘기가 쉽게 이해가 안 가시면은 예전 영상에 김포 구례동에 공실상가 제가 1층에 조금 생뚱맞게 바보샵을 넣었죠. 그리고 그 바보샵이 어떻게 됐죠? 대박 났어요.
현재도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세요. 자, 운영자분과 임대인 간의 계약 관계에 따라서 위험할 수 있지 않냐?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계약의 형태로 안전하게 만들어야죠. 자, 부경꾼의 인력사무소 컨텐츠에서는 그 부분까지도 노출할 수 있는 부분, 개인정보가 아닌 선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하시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도 또 이 노하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시원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부경꾼의 재테크연구소라는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에 제가 부경꾼의 인력사무소라고 하는 칸을 만들어 둘게요. 자, 부경꾼의 인력사무소에 나는 이런 공실상가가 있어서 고민이에요. 나 혼자 해결 못할 것 같아요. 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나는 이런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부동산 가치를 상승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는데 아직 저는 시드도 부족하고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도 조금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보수적이라 쉽게 부동산 투자 못하겠어요. 이런 애로점이 있어야 하시는 분들, 자, 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 글들 다 일일이 직접 보고 실제 가능한 부분들은 매칭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실상가는 줄이고 사업의 확장을 원하는데 아직 갖춰지지 않은 분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컨텐츠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돼요? 제가 바꾸는 모습 보면서 힌트를 얻어 가시면 돼요. 아, 이렇게 접근하면 되구나. 단순히 내가 임대인이라 그래서 월세만 받는 건 아니구나. 단순히 내가 임대인이니까 부동산을 통해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건 아니구나. 이런 사항들을 알아가시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성장하는 컨텐츠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부경꾼은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토를 응원하겠습니다.